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우님께서 감기에 걸리신 관계로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주버님, 오늘 저녁에 저 뭐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집 싱크대가 고장나서 며칠째 물이 새거든요. 어머나, 동서, 우리 남편, 그런 거 진짜 잘 못하는 거 알잖아. 그냥 사람 불러서 해. 얼마 안 하잖아. 아니, 밤중에 외간 남자가 집에 오면 무섭지? 작은 애 일하고 늦게나 퇴근하는데 아범아 네가 좀 다녀와라. 퇴근하고 들려서 밥도 같이 먹고 오면 좋잖아. 네. 어머니 제가 다녀올게요. 아이 뭐 어렵겠어요? 한번 해보죠. 남자가 집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전혀 소질도 없고 귀찮아하는 남편이 언제나 동서집 일에는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이날 역시 동선의 집 싱크대에 물이 샌다는 말에 퇴근 후 집으로 가서 고쳐준다는 대답을 하더군요. 평소에는 피곤하다면서 집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저는 보기가 불편했죠. 식사 자리가 끝나고 피곤하다며 누워있는 남편에게 다가가서 슬쩍 물었습니다. 당신 그렇게 맨날 피곤하다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니 동서일에는 왜 그렇게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건데? 아이, 그게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리고 당신은 튼튼하게 집안일 다 잘하잖아. 재수 씨는 몸도 허약하고 집안에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뭐 나도 애 키우고 돈 벌고 집안일 하느라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뭐 좀 살쪘다고 힘세고 그런 줄 아니?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나 먼저 잔다. 오늘 회사 일이 빡세서 힘들어. 남편은 역시나 제 말을 무시한 채 먼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동서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저는 본 적도 없는 도련님이지만 많이 아파서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지요. 너무나도 착하고 세상 둘도 없는 인꼬 부부였기에 시부모님과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가녀린 몸매, 핏기 없는 흰 피부, 그리고 긴 생머리에 은은하게 풍겨져 나오는 향기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동서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긴 생머리 때문에 남편이 한때 저보고 머리카락을 길러보라는 말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그런 동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손아래인 동서가 저보다도 훨씬 이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시모와도 너무 가깝게 지내서 질투가 날 정도입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해서 당연히 저보다는 시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을 테지만 말이죠. 그리고 또 동서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껌뻑 죽는 시모와 남편이 저는 좀 싫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키워서 안쓰럽긴 해도 왜 그렇게 동서에게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긴 남편과 연애를 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기도 해요. 주말에 만나서 실컷 영화 보고 데이트를 하던 중 남편은 갑자기 한 통의 전화를 받고는 집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기 나 오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채널, 집안에 일이 좀 있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가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 저 실은 재수 씨가 진통이 시작되었나 봐. 그래서 병원에 좀 데려가야 해서 오빠가 왜 남편이 가야 하는 거 아냐? 저기 내 동생이 사실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말하자면 좀 복잡해서 지금은 좀 얘기하기가 그렇네. 좀처럼 집안 얘기를 잘하지 않던 상황에서 저는 좀 놀랐었어요. 진통이 시작되면 당연히 남편이 가야 하는 건데 제 남자친구가 간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 후로 이틀간 연락이 안 되던 남친은 뒤늦게 제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영아, 우리 집 경사 났어.
챔호,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지 뭐야. 완전 귀여워. 미치겠어? 전화했었지. 미안해. 정신이 없어서 전화도 못 받고. 그래, 축하해. 그런데 난 오빠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오빠 아들도 아닌데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 집안 경사인데 당연히 좋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그것도 아들을 듬직한 손주가 태어나니 온 집안이 경사라니까. 아이 내가 막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렇네. 남친은 마치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기뻐했고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그래도 워낙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넘겼고 나중에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엄청 자상한 아빠가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요. 그런데 남친은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주말에도 시간을 잘 내지 않았고 급기야 주중에도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며 저와의 데이트를 미뤘습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저도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급기야는 남친과 다투게 되었죠. 남친은 그제서야 제게 미안하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재수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자신의 남동생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내왔으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남동생 대신에 재수 씨를 많이 도와주어야 했고 부모님도 그걸 원한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착한 여자라서 차마 아픈 남동생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가족된 도리로서 모른 척을 하느냐고 오히려 제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뭔가 저도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만약 저였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난 몰랐어. 정말 그렇게까지 힘든 일이 있는 줄은, 미안해. 나도 너한테 더 집중해야 하는데 워낙에 집안일이 어렵다 보니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회사 일에도 더 집중해야겠다. 너희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회사인데 혹시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일도 제대로 못했을까? 봐, 걱정이네. 아니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만 좀 더 신경 써줘. 나 솔직히 오빠 너무 사랑하나 봐. 그래서 질투가 많이 났었나 봐. 남친의 모든 말을 듣고 제 마음을 좀 더 넓게 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남친이 조카를 보러 간다고 할 때 기저귀나 작은 선물까지 챙겨 보냈어요. 백화점에 들르면 괜히 신생 아용 신발이 눈에 띄었고 예쁜 아이 옷이 걸려 있으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겠어서 꽤 많이 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던 상태였던지라 집안의 인사는 드리지 않았었죠. 다만 저희 아빠가 아시는 회사에 남친의 이력서를 넣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남친이 첫 직장에서 나와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슬쩍 아빠에게 입김을 넣었고 아빠는 그런 남친을 탄탄한 중소기업에 소개시켜 주었죠. 저희 아빠는 작지만 잘 자리 잡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꽤 좋은 자동차에 넓은 집에 살며 어려움 없이 자랐었죠. 반면 남친은 아픈 남동생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을 만나 형편이 조금 안 좋았던 상태랍니다. 항상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다는 남친의 큰 야망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런 남친을 늘 마음속으로 응원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기회가 닿았고 남친이 내심 소개를 바라는 것 같아 제가 아빠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남친은 제 아빠의 공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남편의 첫 만남은 제 친한 언니의 생일 파티 자리였습니다. 언니는 저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가족 간의 왕래까지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저희 집안이 어떤지, 저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한 번은 언니가 진짜 착하고 성격 좋은 남자가 있다면서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집안 사정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사람 하나만큼은 정말 진국이고 야망도 있어서 곧 성장할 사람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언니를 워낙에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받기로 했고 언니의 생일 파티 자리에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키에 멀끔하게 생겼고 눈빛은 조금 매서웠다고 해야 할까? 고집도 있어 보이면서 매너까지 좋았는데 첫 만남부터가 제게 인상 깊었어요. 그 남자도 저와의 만남을 미리 알고 나왔는지라 멋지게 치장을 했었는데 비싼 옷은 아니었어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에 왠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와 어색하게 앞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일 파티 분위기가 워낙에 좋아서 술도 한두 잔을 걸치면서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술집에서 1차를 신나게 먹고 그 언니는 남자친구와 함께 다른 곳으로 향했고 술이 알딸딸하게 오른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준 것은 그 남자였습니다. 채로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택시를 잡아 저희 동네로 가달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 저희 집 어떻게 알았어요? 아, 누나한테 들었죠. 대충 그 부분 사신다는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서요. 아이, 혹시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그냥 처음 뵙는 분이 저희 집을 알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바래다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가는 길인데요. 뭐 어떻게 여자분 혼자 늦은 시간에 집을 보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실례가 아니라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게 수줍게 고백하는 남자에게 저는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서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유머러스함도 있었고, 때로는 나이 많은 어른처럼 따뜻하게 챙겨주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만에 하는 연애인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텀이 길었는지라 그저 하루하루 심장 떨림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윽고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여느 연인들처럼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서로 붙어 있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저도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때마침 남친도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도 한잔하며 서로를 위로해 주던 어느 날 남친은 은근히 저희 아빠가 하시는 공장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저기 말이야, 너희 아버지가 하는 공장, 그쪽 거래처에 괜찮은 회사들이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아빠 공장을 알아? 거래처 회사까지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나? 아니, 소영이 누나가 예전에 얼핏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우연히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 사실 내가 그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오빠는 전공이 그쪽도 아니잖아. 아니긴 한데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쪽 분야가 잘 나갈 것이라고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희 아버지 회사 거래처에 소개 좀 시켜줄 수 있나 하고 남친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저희 아빠를 통해 자신이 취직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때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부탁까지 할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조금 멈칫하며 말을 하지 않자 남편이 얼른 눈치를 세며 미안하다고 했고 그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졌죠. 그 얘기를 한 것이 까마득해질 즈음 남친은 지방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고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회사 부장님과 함께 숙소를 써야 해서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보고 싶고 목소리가 듣고 싶어도 일부러 꾹 참았어요. 괜히 남친의 사회생활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는데
그때 남친을 봤다는 얘기를 그 친한 언니가 해주는 겁니다. 분명히 지방으로 출장을 가 있는 남친을 도심 한복판에서 지나쳤는데 아무렇지 않게 술집으로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제 남친 만났어? 거기 술집 가서 맛있는 거 먹었구나. 어? 아니, 오빠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서 못 만났지? 무슨 술집? 어? 아닌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너무 빠르게 지나치길래 너 만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출장을 갔다고. 언니 지난 주말부터 출장 중이라서 난 지금 연락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회사가 주말에 출장을 가는데 분명히 맞는데 언니의 말을 듣고는 저도 무언가 찜찜한 면이 있긴 했습니다. 저와 통화를 하고 실수로 남친이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지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러다가 급하게 전화가 끊겼고 그 뒤로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었죠. 그런데 언니의 그 말까지 들으니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남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여전히 남친은 지방 출장 중이며 숙소의 부장님과 단둘이 술을 한 잔 마시고 있어서 길게 통화를 하지 못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숙소 사진까지 보내고 나란히 놓여있는 술잔까지 보내는 남친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남친의 출장이 끝이 난 후 남친은 제게 더 잘해주었고 가끔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빼고는 저 역시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욕심도 있고 미래에 대한 야망도 있고 게다가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제게도 누구보다 잘해주니 남자친구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요. 몇 달 후 남친은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재취업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저는 힘들어하는 남친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데이트 비용부터 남친이 도서관을 다닐 때 먹으라고, 주말이면 도시락까지 손수 싸서 배달을 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남 씨는 다시금 저희 아빠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정말 부탁이라고 하면서 사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아버지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 볼게. 내가 꼭 가고 싶은 그 회사가 사람을 잘 안 뽑아서 이렇게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시고 나서 직접 소개시켜 주실지 안 시켜 주실지 결정하시면 되잖아. 어, 내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라고. 나중에 너랑 결혼해서 나 진짜 부족하지 않은 멋진 남편이 되고 싶단 말이야. 남친의 애절한 부탁에 저는 결국 아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아빠는 남친을 만나보기로 결정하셨어요. 저희 아빠 인품이 워낙에 좋으시고 특히나 자식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만나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바램대로 아빠는 공장의 그 거래처에 남친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남친이니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남친이 소개받은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직원들 복지가 워낙에 좋아서 한번 들어가면 그만두는 사람이 잘 없다 하고 소문난 곳이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앞으로 기대가 되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라서 인기가 많았나 봅니다. 너무 기뻐. 날뛰는 남친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다 기분이 좋은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남친은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한동안은 너무나 바빠서 잘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워낙에 회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재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남동생이 먼저 결혼을 해서 재수 씨가 있는데 자기가 오늘 일을 좀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좀처럼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친인지라 남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고 거기에 결혼까지 한 것은 더더욱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동생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와줄 일들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집으로 급히 갔어요. 처음에는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남친의 치부를 들추는 것 같아서 실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는 저한테 소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특히 남친이 저랑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간들보다 집에 빨리 가야 한다는 시간이 더 늘었었죠. 오빠,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냐? 맨날 일찍 들어가고 우리 여행 가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아, 맞다. 이번 주에 가기로 했었지. 미안해서 어쩌지? 이번 주에는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미안해 치거봐. 나한테 소홀한 거 맞다니까. 나 정말 삐질 거야. 아이고, 우리 공주님 삐지면 안 돼요. 이 오빠가 공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삐져 그러지 마. 오빠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처봄, 오로지 너 하나만 사랑하고 너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집에 바쁜 거만 끝나면 우리 실컷 놀러 다니고 그러자, 알았지? 듣기 좋은 말로 홀리는 남친을 그때 그냥 넘겨버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도 남친은 계속해서 집안일이 있다며 일찍 들어갔고 주말에도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많이 화가 나고 삐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희는 연애를 이어갔고 결혼을 하기로 했지요. 서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쯤 남친은 남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당장에 달려간다는 말을 했으나 남친은 기어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앞두고 이런 곳에 오는 것 아니라면서 저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했지요. 남친의 어머니나 재수 씨 너무 힘들어해서 실신을 하고 난리도 아니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에 저는 집에서 혼자 발만 동동 굴렸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남친은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신경도 못 쓴 것 같아 보여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런 남친을 정말 열심히 보살펴 주었고 집에서 많이 쉬던 남친은 얼마 후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재수 씨가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남친 동생이 죽기 전에 재수 씨가 임신을 했었고 그 아이가 곧 태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남동생의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만 해도 전혀 듣지 못했던 얘기라서 몹시 당황했어요. 어딘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냥 남친이 그렇다니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재수 씨가 아이를 낳는데 남친이 직접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신이 차를 태워서 같이 병실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말이죠. 남동생이 죽을 때 자신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면서 병원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더욱이 피곤하면서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다면서 행복하다고 표현하는데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이상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여쭈어 보니 친정엄마는 원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라고 한다면서 저도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먼저 죽은 남친의 남동생 생각도 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후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친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고 그곳에서 남친의 부모님, 그리고 재수 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편이었고, 재수 씨라는 사람은 딱 봐도 흰 피부에 긴 생머리를 한 젊은 여자로 보였습니다. 저를 반겨주시는 시부모님과 반대로 재수 씨라는 사람은 어찌 저를 별로 반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서 그런 건지 표정도 밝지 않았고 저와 눈이 마주쳐도 웃지도 않았죠. 어색하게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까딱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이 냉담한 그녀를 보면서 좀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남친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남동생 죽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재수 씨가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말만 딱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 남친이 재수 씨 얘기를 많이 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도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죠. 결혼을 할 때까지 몇 번이나 연락이 안 된 적이 있어. 크게 싸우기는 했지만 설마 하니 별일 있겠나 하면서 넘겨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는 시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특히 시부모님이 장남인 남편을 곁에 두고 싶어 하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남편은 집안 사정도 별로였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집을 구하는 것 이외에도 신혼여행부터 예물까지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80%가 넘는 비용을 다 대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들 하나를 잃은 부모가 저희 시부모이기에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베풀어 주셨었죠. 시댁 근처에는 남편의 재수 씨, 그러니까 동서도 살았는데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허구한 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와 점심을 시켜 먹고 함께 장도 보고 아이 데리고 놀이터도 함께 다니면서 진짜 사이가 좋았죠. 반면에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성격상 먼저 막 다가가지 않는지라 시모와는 아직은 조금 어색했었습니다. 시댁에 함께 모여 식사라도 하면 동서는 시모를 엄마라고 부르고 속닥속닥거렸는데 옆에 있는 제가 조금 민망해할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식사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임신을 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냄새도 맡기 싫단 말이야. 아이고야, 내가 깜빡했네. 그래, 저쪽으로 치울게. 이제 좀 괜찮아? 왜? 아휴, 아직도 싫어. 냄새 너무 역해. 혹시 우리 아가 애 들어선 거 아니니? 응? 아이고, 입덧하는 모양이 꼭 그 모양이네. 요즘 밥도 잘 못 먹고 그러더니 진짜 그런 거야. 왜 숨겼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사정이 그럴 사정이 아니니까 그렇지. 저는 뭔가 수상했어요. 분명히 죽은 도련님은 병상에 누워 있었던 상태였다고 했었는데 둘째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차마 식사 자리에서 그 말은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제게 막 화를 내었죠. 당신은 어째 생각하는 게 그래? 죽은 내 동생 욕보이는 거야. 재수 씨가 어떤 여잔데 그런 말을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거야. 인공수정 같은 걸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잖아. 아니 왜 화를 내? 난 그저 시기가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한 것뿐인데 나야 도련님이 어떻게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얘기하지 마. 고마운 여자야. 혼자 저렇게 와서 아이 낳고 사는 거 보통 여자만 할 수도 없다고. 남편이 화를 내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동서는 틈만 나면 제 남편을 마치 자기 남편 부르듯이 불러 제꼈는데 만사를 제쳐주고 남편은 동서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남편의 전화 벨소리가 울렸고
수화기 너머 동서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서가 울먹이며 아이가 아프다고 와달라고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잠옷 바람으로 자동차 키만 들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자다 깬 저는 그날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해서 잠도 자지 못한 채로 꼬박 날을 세워버렸지요. 아침 8시가 다 되어서 나타난 남편은 불이 나게 옷만 갈아입고는 회사로 출근을 해버렸고 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의 회사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며칠째 컨디션이 좋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니 일에 손이 잡힐 리가 없죠.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된통 깨지고 나서 집으로 가는 길에 길거리에 있는 분식집의 떡볶이 냄새를 맡고 그 자리에서 구토가 나왔어요. 체했나 싶어. 약을 사 먹으러 들어간 약국에서 의사 선생님이 임신일 수도 있다는 말에 날짜를 계산해 보니 임신이었습니다. 참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을 놀래켜 주려고 집으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처럼 표정이 냉담했죠.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그만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당황한 남편은 왜 우느냐고 하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왜 울어? 아이, 그냥 나는 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거야.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신혼을 좀 더 누리려고 당신이랑 단둘이 있고 싶어. 그런 거지. 뭐? 뭐야? 당신 어떻게 우리 애가 생겼다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난 너무 감동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그만 울어. 채. 남편에게 몹시 실망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화가 나서 친정에 며칠 있었어요. 남편이 변명하는 것도 보기 싫었고 집에 있기도 싫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밥과 김치가 그렇게 당기기도 했고요. 연애 때 같았으면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가 있으면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더니 지금은 그러지 않았죠. 그냥 문자나 전화만 해서 잘 있느냐고 하더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내니 괘씸한 마음이 들어 연락도 하지 않고 퇴근길 바로 집으로 향했는데 집 근처 고깃집에서 다정하게 나오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 남편과 동서는 아이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점프를 시켜주는 누가 봐도 부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시모와 시부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저만 없으면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안 그래도 임신을 해서 감정의 기복이 큰데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맺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안 보이는 곳으로 몸을 숨겼고 가족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제 남편을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아빠 무등 태워줘. 저번에 태워줬잖아. 또 태워줘. 밖에서는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 또 말 안 들을래? 너무 깜짝 놀라서 저는 그만 그들 앞에 확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 가족들은 언제 왔느냐며 제 눈치를 슬슬 살폈죠. 특히 동서는 제가 온 것이 못마땅한 듯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저는 일부러 동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서 재민이가 왜 내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거야? 방금 그러던데 아빠라고 아이 뭐 그거야? 그냥 남들 없을 땐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아주버님이 그러셔서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아빠라고 부르면 큰아빠를 왜 아빠라고 불러? 이상하게 내년에 우리 애기 태어나면 그때도 계속 아빠라고 부르게 할 거야.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교육 잘 시켜. 어머, 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니? 너 임신한 건 들었다마는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다니?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니? 가족끼리 아주 너무하는구만 너무해. 시모는 오히려 이런저를 나무라셨어요. 왜 그렇게 동서만 감싸고 도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시부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곧장 집으로 가버리셨고 남편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저보고 언제 왔느냐며 다른 말을 돌렸습니다.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화가 가시지 않아 남편에게 막 따지고 들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이런 제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냥 불쌍한 동서와 조카쯤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친정엄마는 그저 뱃속에 아이한테 좋지 않으니 좋게만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저 혼자만 바보가 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임신 당뇨에 걸려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었어요. 유산기도 있어서 회사도 그만 다녔어야 했는데 집에 있으면서 정말 많이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체격이 좀 있는 몸이었는데 임신을 하며 살이 찌니 코끼리가 따로 없었어요. 친정 식구들은 그저 귀엽다고 했었는데 남편과 시모는 이런 제가 좀 보기 좋지 않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죠. 특히나 동서가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깡마른 몸매에 긴 생머리로 아가씨처럼 하고 있으니 당연히 저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요. 몇 년이 흐르면서 제가 점점 아줌마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동서는 점점 더 예뻐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에게 어쩔 수 없는 열등감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서가 싫었고 무슨 말을 해도 곧이곧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제게 형님이라는 존칭도 잘 안 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진짜 짜증이 날 정도였지요. 저기 이번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데 뭐 하실 거예요? 우리 엄마라고 하니까 꼭 친정엄마 같잖아. 동서 호칭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 나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시어머니는 어머님하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저는 워낙에 친하게 지내서 그런 거 잘 안 지켜도 좋아하시던데요. 아직 이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럼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동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소녀 형님인데 동서의 이런 말 때문에 남편과도 여러 번 싸웠고 시모에게도 여러 번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시모와 남편은 제가 아닌 동서의 편을 들어주었고 동서는 항상 약자이며 불쌍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동서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듯 했어요. 저는 한 번은 호도에게 동서의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동서와 단둘이 만나 단판을 지었죠. 저에 대해 존대를 할 것과 아주버님인 제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 말을 듣고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나, 겨우 그 말 하려고 바쁜 사람 부른 거예요. 그건 안 되겠는데 어쩌지 다른 건 다 해줘도 아주버님 부르는 것까진 간섭하지 마. 알았어. 늦게 들어온 주제에 이게 어따 대고 뭐라고. 동서 제정신이야. 어떻게 감히 손이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형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기가 막혀서 야 이 뚱뚱하고 못생긴 거사. 그럴 시간 있으면 거울 보고 네 자신 좀 가꾸지. 그래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간다. 동서의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 이런 모욕을 들은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고 했고 시모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참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모는 알았다는 대답만 하고 자일비일 밀었고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제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화가 많이 나서는 제게 막대 먹은 여자라고 소리치더군요. 진짜 막대 먹은 여자가 여기 있었네. 재수 씨가 집에 남자가 없으니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부른 걸 가지고는
뭐가 어쩌고 저쩌 내 남편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야, 네 남편이기 전에 이 집안 가장이기도 해. 그럼 당연히 내 동생 가족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막대 먹을 수가 있냐?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이 시기에 남편과 지지리도 싸운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쯤은 동서 문제로 대판 싸웠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서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도련님의 제사에 동서가 별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천모오해. 아니 오히려 평소대로 네일 아트도 받고 화장도 곱게 하고 제사에 느지막이 나타났었죠.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모가 워낙에 동서에 대한 사랑이 컸는지라 제가 뭐라고 시비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에 갈 때에도 어쩔 때는 동서와 조카가 동행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조카 역시 도련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없어 보였고 저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출장길에 동서와 조카가 동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남편은 착실하게 승진도 잘 되었고 능력도 인정받아서 복지가 꽤 탄탄했어요. 부산 해운대 쪽으로 일주일 넘게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동서와 조카가 집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에게 동서가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그냥 친척 집에 들러 오래 있다가 온다는 말씀만 하셨고 그 당시 병상에 누워 계셨던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아서 혼자 있다고 대답을 하니 제 마음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동서가 왠지 남편의 출장길에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급하게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밤이 늦은 시각에 남편의 숙소가 해변가 근처에 있었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변가의 조카와 동서 그리고 제 남편 셋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해변가를 거닐고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그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곧 그들이 들어가는 숙소를 따라갔지요. 그때 남편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고 급하게 조카와 동서를 다른 곳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보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출장 간다며 이게 출장이야. 아, 여보 큰 소리로 이게 뭐야? 나 출장 온 거 맞고 우연히 만난 거야. 여기 재수 씨랑 조카가 우연히 왔길래 반가워서 회 한 접시 사줬어. 가족끼리 그게 뭐가 어때서? 난 정말 이 가족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냐고. 당신 아들은 잘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조카 일이라면 어머님이고 당신이고 두 발 뻗고 나서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이해 안 돼. 도무지 이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흥분을 해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모른 척해요.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투할 사람한테 해야지 원가자 아들. 동서는 화가 잔뜩 난 채로 조카를 데리고 나갔고 저는 남편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화가 풀리지 않아 이번에는 각서라도 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에게라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이혼도 할 것이라고 했죠. 남편은 야망도 많고 자신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며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윽고 각서를 쓰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동서애에 관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그 각서 하나 보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이 부분 빼면 남편이 다른 부분에서 부족한 것은 별로 없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물론 완벽하게 동서애와 연을 끄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여잔데 왜 눈치가 없겠습니까? 간간히 시댁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서애에 가서 도와주고 조카를 챙겨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예전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기에 내버려 두었죠. 그러는 사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동서의 큰아이는 15살이 되던 해에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를 졸업했었죠. 당연히 저희 아이가 이 집안의 장손이거늘 시모는 말끝마다 동서아이를 보고 장손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덜 하셨는데 본인도 연세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커가니 자꾸만 조카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군요. 우리 장손, 이 할미는 나이도 이제 많고, 네, 할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니 우리 장손이 우리 집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아이 할머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오래오래 제 곁에서 건강하게 사셔야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니요. 우리 장손 할머니는 다 아래요.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할미가 미안하다. 우리 장손 대우도 못 받게 허고 이 할미가 이대로 눈 감으면 안 되는디. 시모의 말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결혼 생활 내내 느끼긴 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었거든요. 시부모 모두 건강이 좋지 않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이제부터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하셨었죠. 그 후로 얼마 있지 않아? 시부가 돌아가셨고 시모는 홀로 되어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런 시모와 함께 살겠다고 나선 것은 동서였어요. 동서는 조카와 함께 시모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고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시모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데 제 눈치를 슬슬 살폈거든요.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동서가 나서자 남편이 너무나도 좋아했죠. 그 후로 남편은 이전보다 더 많이 시댁에 드나들었고 시모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조차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가 있든 없든 연로한 시모를 뵈러 자식이 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오는 날도 많았고 시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으셨는데 시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시모가 우울증과 당뇨 합병증을 앓고 계셨는데 최근 증세가 많이 심해지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시모가 암에 걸려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시모 혼자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막 알게 되셨던 때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기운 없다고 주로만 계시던 시모가 조카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빛가번쩍한 수입 자동차 펜츠를 떡하니 사주셨습니다. 딱 보기에도 거의 8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자동차를 손주가 대학에 입학했다고 사주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황당할 노릇이었어요. 동서는 어깨에 뽕이 들어가서 한없이 잘난 척을 해댔고 마치 저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죠. 너무 꼴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시모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년 후면 제 아들도 대학에 입학할 테니 그때 제 아들도 무언가는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죠. 동서와 조카가 신이 나게 쏘다니고 있을 때 제 아들 역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벤츠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집 장손에게 무언가는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세가 심해진 시모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병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았죠. 딱 단돈 10만 원을 용돈으로 주시면서 대학 입학 축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황당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어머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장손이 누군데요? 제 아들이 우리 집 장손이에요. 동서가 낳은 아들하고 왜 이렇게 차별하시는 거냐고요?
아니, 똑같이 대해 주시지는 못하실 망정 이렇게 차별 대우하시면 어떡해요? 저 정말 이해 안 된다고요? 아이구야, 네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만해 그만하고 당장 돌아가거라. 네 동서랑 조카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숨기고 산 세월을 생각하면 난 이 집도 주고 싶은 사람이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너무 한스럽다. 아이구야, 남편 죽은 걸 왜 저희 아들하고 차별하느냐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도대체 동서랑 조카가 이 집에서 뭔데요? 여보, 무슨 말버릇 장머리야? 어른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당장 그만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할 사람 아닌 거 몰라서. 그래, 그만해. 그만하고 어서 돌아가. 당신 각서 잊었어. 나도 정말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렇게까지 편들고 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내가 나가든가 시댁하고 연을 끊던가 둘 중에 하나 하자.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저는 화가 나서 아들과 함께 시댁문을 박차고 나왔고 남편 저희를 잡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도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그동안 제가 모르는 이야기도 해주더군요. 자신과 동서의 아들이 함께 있을 때 몰래 데려가서 맛있는 거 챙겨주고 용돈도 따로 준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다고 했고 심지어는 옷을 사줄 때에도 가격이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사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에 어릴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는 아들 녀석을 보니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안타깝지만 그날 이후 저는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남편과도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먹한 상태로 지냈으며 이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남편도 이런 저를 처음에는 많이 위로해 주다가 나중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몇 달 후 시모의 병세가 너무나도 안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내일 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발길을 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모는 저와 아들을 보더니 힘없는 얼굴로 찡긋 웃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하고 싶으신 건지 자꾸만 입을 열었다 닫아닫다 하시더군요. 저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하라고 했지만 끝내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났고 다시 시댁을 찾았어요. 방 안에서는 동서가 큰 소리로 시모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고 순간 저도 모르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놀랍게도 동서 입에서 나온 얘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거지 같은 집구석, 그러니까 언제 해줄 건데요? 나 언제 본처 만들어 줄 거냐고요? 내 인생 돌려내요. 돌려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고요? 아이고야, 애미야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죽기 전엔 꼭 너를 본처로 만들어 주마. 어머니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20년을 넘게 기다렸다고요. 매일 밤마다 버려진 것 같은 내 모습에 내 새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내 남자를 왜 다른 여자랑 살게 만들어야 하느냐고요? 어찌됐건 네가 선택한 일 아니냐? 그러게 애는 내가 키워준다. 하지 않았어. 네, 조금만 기다려봐라. 애비도 곧 돌아올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남자를 다른 여자랑 지내는 꼴 보면서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세요? 정작 아파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저라고요. 얼굴도 잘 모르는 도련님이랑 혼인신고까지 시켜놓고 애비 직장이 그렇게도 탐나셨어요. 그렇게도요. 동서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리는 제 몸이 느껴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막 어떻게 다 해버리고 싶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어보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하더군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저는 방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방 안으로 들어갔죠. 지금 뭐라는 거야? 동서 어머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당신들 지금 무슨 말이냐고요? 다 들었으면서 뭘 물어봐? 쨘먹, 내가 너한테 형님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 이제 알겠지? 우리 아들 장손이라고 하는 이유도 이쯤이면 눈치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너랑 내 남편이 나를 평생 속였다는 거네. 아니, 거기에 어머님이랑 네 아들까지 합세해서 온 가족 사기극이었다는 거야. 그럼 도련님은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상태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고,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무슨 조선시대니? 한 집에 첩까지 두고 살게. 니네 집 부모님이 능력만 없었어도 내가 이런 꼴 안 당했지. 보면 몰라. 직장 구해주고 결혼할 때 돈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 내가 속에서 화병이 다 났다. 더 이상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없던 저는 동서의 뺨을 철썩 소리가 날 만큼 세게 때려 주었습니다. 터진 입이라고 막말하지 마. 죄는 네가 지은 거야. 이 천벌 받을 인간들 정말 소름 끼친다. 소름 끼쳐. 미안하다. 정말 미안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죽일 년이여. 그때 그렇게 다시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었는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그 애 엄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고아가 돼.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만 어머님 병 걸려서 누워있다고 제가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알죠. 천만에요. 저 평생 속인 죄 단단히 갚게 해드릴 거예요. 애미야, 내 말 좀 들어보거라. 네 동서가 사실은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람이야. 우리 장남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디 우리 장남이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넓은 데서 놀아야 한다고. 그런데 그때 그만 임신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애만 키워준다고 했었는데 그만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 암 걸리셔서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이게 지금 할 소리예요. 어머님 절대 천국 못 가세요. 지옥에나 가셔서 아버님하고 죗값 치르세요. 저는 그만 너무 화가 나서 시모에게 앙칼진 말을 내뱉고는 그대로 그 집을 빠져나와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시조 때도 없이 동서가 제 남편을 부르고 시모까지 합세해 저만 외톨이로 만든 것들, 출장에 가서 함께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막 끼치고 구역질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늘에 대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잠시 후 저는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런 것쯤은 제 안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세상의 전부인 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데리러 와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아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주긴 어려웠지만 앞으로 시댁 식구들 그리고 아빠와도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어요. 아들은 제 말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넋을 놓고 있는 저를 보필했습니다. 엄마, 일단 우리 정신 차리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던 난 엄마 편이야. 엄마밖에 없어. 할머니, 작은 엄마. 그리고 아빠 나중에 엄마가 다 준비가 되면 얘기해줘요. 나도 이제 성인이야.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알았죠? 얼른 일어나. 우리 집에 가자. 아들 고마워. 엄마가 다른 건 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 아들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키웠네. 너무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 저는 그렇게 아들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제가 아닌 동서를 선택했어요. 제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라도 동서, 아니 그윤이랑 살고 싶다는 말을 했죠.
그동안 너무 미안해서 자신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친정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남편의 회사에 바로 다 소문이 퍼졌더군요. 평생 화 한 번 내지 않으시던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전화기가 찢어지도록 소리를 지르셨고 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 대표님을 만나 모두 털어놓으셨답니다. 그 뒤로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고 저희 아빠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거액의 위자료, 그리고 상간녀와 시모에게도 위자료를 요구하셨죠. 평생 저를 바보로 만들어 두고 얼마나 지들끼리 속닥거렸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설움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하고 편을 들어주더니 결국에는 제 남편의 숨겨둔 부인이었던 것이었네요. 저는 바로 그 집을 나왔고 아들에게는 대학교 근처의 작은 원룸을 얻어주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로 얼마 못 가 돌아가셨고 결국 남편과 동서나눈 여는 둘이 합쳐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원래부터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부부처럼 살았겠지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나니 얼마 후에는 이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수면제도 먹으며 잠을 청했고 그러기를 2년 넘게 했더니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소송도 제가 승소하게 되었는데 소송을 취하해 달라며 그 당시에 남편이 엄청 연락이 많이 왔었네요. 저기 여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애 엄마가 무조건 그냥 옆에만 살게 해. 달라고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고.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내 꿈이었고, 나도 사람인데 욕심 부릴 수 있잖아. 당신 같은 집안 괜찮고, 나 도와줄 수 있는 여자 갖고 싶을 수 있잖아. 터진 입이라고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그럼 나한텐 그런 도움 받고 그년하고는 사랑이라도 했다는 거야. 넌 그냥 사기꾼이야. 니네 집, 식구들, 엄마, 아빠 모두 다. 남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가 된 저는 더 이상 남편이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더 제 마음을 정리하기가 쉬워졌던 것 같았죠. 어디 창피해서 말도 잘 못하는 일들 이곳에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랑하는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이 이사를 와서 함께 살며 새롭게 인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도 조금 했고 작은 화장품 가게에 취업도 해서 나름대로 재미나게 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잊혀져 가다 보면 언젠간 제 머릿속에서 다 잊혀지지 않을까 합니다.